흥미로운 지점들을 가득 짚어주셨는데요. 플라워토론 하기 전에 세 분의 패널 분들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발표에는 담지 못했던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발표자분들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네, 사회자님이 미리 질문을 할 거니까 생각해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이제 부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일 생활 분리가 아니라 또 같이 또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라서 이제 활동 분리, 활동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라벨이 아니고 활동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상황에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혜빈님. 네, 저는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가 되게 가족 중심인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불만 혹은 이것이 사회를 더 낫게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공부한 적은 많지 않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앞서서 발표도 해주셨지만 기본소득만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개인이 존엄하게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계속 기계에 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 노인들은 계속 빈곤 상태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 내가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물론 좋은데 윤택해질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구성권과 기본소득이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열차에 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조차도 현행 복지제도에서 이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블록을 빼고 채우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매님. 제가 보스턴 피플팀이랑 몇 차례 가족 구성권과 이제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나 왔었는데, 기본소득 네트워크 내 소모임이라는 걸 맨날 까먹었었어요. 저 너무 연결고리가 없게 느껴져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표도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다고 해놓고 기본소득을 끼워놓고 상상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주제로 같이 이제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막 상상을 막 키웠을 때, 아까 기본소득이 되게 마음에 들고 좋은데 이러한 게 나는 우려돼라고 친구가 계속 피드백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막 상상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도 이제 실제로 기본소득을 되게 좋은 대안이고 지지하는 입장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문이 되게 톡톡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도 아니 이게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을 건데 그 친구랑 대화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설득력 있었는데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도 좋고 그냥 본인이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너무 길지 않게 1분 이내로 질문이나 뭐 의견 같은 걸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쪽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청년수당 그리고 그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보답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요 몇 달간 해왔던 일 자체가 기본소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의 복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서도 너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나름의 논리를 짜가지고 이제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었는데 그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생계급여에 이제 받는 사람들은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을 못 받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계급여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근로를 해서 받는 소득만큼 차감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근로에서 받는 소득과 이 복지세로 받는 소득을 어떤 거는 차별할 것인가 안 차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좀 세웠던 기준은 생계급여랑 중복수급이 가능한 복지체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복지체계를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 기본소득을 대체하지 말자 막 이런 식의 원칙을 세웠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앞으로 그 청년수당이 더 발전하거나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기존 복지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좀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반드시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나름의 좀 기준이 있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을 조금 모은 다음에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두 분 차례로. 네, 저도 주변에 동료들이랑 참 많이 얘기하는 주제여가지고 좀 정말 의견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세션 제목이 가족의 정상성 질문하기였고 또 안에 많은 발표들이 정상가족을 균열한다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상가족을 균열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바깥의 것들을 또 다른 정상가족이라는 규범으로 형성하고 가족의 정상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발표문을 보시면은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최다의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나 세대라고 부르나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어쨌든 헌법에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법적으로 혼인으로만 특정하게만 제한시켜 놓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이 아닌 다른 결합들까지도 이 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자라는 논의들이 혼인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의 결합이 아닌 개인적 자립에 대한 요구들이 오히려 우선성에서 밀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요즘에 계속 어떤 공동체를 없애자라기보다는 가족과 혼인제도를 법률화하는 것 그 자체, 혹은 이 법률화를 확장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것처럼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들이 분명히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도, 그랬을 때 가족의 정상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방안 또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이 1인 가구라는 것 또한 다양한 가족으로 묶여야만 되는 사람으로서 배치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네, 뭐 특정한 분을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네, 가족의 법제화 자체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 주셨고요. 네, 질문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오준호라고 합니다. 처음 질문하신 분을 질문을 듣고 이게 생각이 난 좀 게으른 질문자인데 예, 그 복지 현장에 계셔서 김혜미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 기초수급 대상 이렇게 기본 이야기하러 가는 그런 기회가 기본 이야기의 반응 훨씬 더 반감을 준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그런 어떤 공짜 준다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제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냐 등등의 우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가장 빈 부분에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질문해 주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답변 김혜민님하고 그 가족의 복지와 자체 한 개 질문 주셨는데 이건 원하시는 분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그 질문을 같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반감이 생기는 것들은 이미 기초연금이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급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내 권리가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국기법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것들을 잘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자고 얘기하는 어떤 기본소득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복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사회복지 지출 자체가 우리나라 너무 적잖아요. OECD 최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파일을 어디에 이만큼 작은 파일을 어디에 어떻게 끼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밖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재정 자체를 얼른 키우는 게 저는 학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정을 키워놓으면 저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예컨대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동 가구의 경우에는 지출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붙습니다. 근데 노인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초연금은 그냥 바로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노인 가구는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연구 결과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사실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수급자 어르신들 경우에 난방비가 없어서 아예 난방을 사지 못하십니다. 근데 젊은 저희야 난방 좀 안 틀어도 옷 껴입고 자면 되겠죠.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주거 환경 자체가 악화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데 아직도 어떤 제도가 어디에 어떻게 주고 빼고 이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사회복지 지출을 확장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점을 지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자 어르신들을 만나실 때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이것은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서 나에게 보장하는 권리투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급자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두 분 다 말씀하셔도 좋고. 저가 이제 가족의 법제화 자체에 대한 고민을 이제 나눠주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또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동반자법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가족이다라거나 이러한 사람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가족이라는 기존의 의미망에 어떤 관계들이 포섭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법이 만들어내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그 차별의 해소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 않고 혹은 해석되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나 삶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안에서 어쨌든 어떤 그 법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존의 정책 시스템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짜여져 있으니까 혼인을 단적인 예로 들자고 하면 혼인 제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또 동거 커플이나 동성 커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차별을 받느라고 느끼니까 나도 혼인 관계를 인정해줘라는 주장으로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족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면 나도 차별을 받으니까 나도 거기에 포함시켜줘라고 계속 내가 배제되어 있으면 포함시켜줘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아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비혼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단체들과 1인 가족 생활보장 지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시스템이 가족에 배제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가족을 다시 구성해보다는 1인 단위로 모든 걸 다시 생각하는 기반 위에서 거기서 그냥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함께살이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 시스템도 사실은 1인 단위로 재편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소득도 1인 단위로 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이행 단계에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가족이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해줘, 그렇게 주장하면서 1인 단위로 이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정도 또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싶은데, 네, 여성분들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이라서 한번 손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 개인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을 어떠한 단어로 자꾸 부탁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자꾸 제도로 만들거나 언어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또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실습을 하면서 뵀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이 51만 원 생계급여를 받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들이 있는 거예요. 뭐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는데 거기를 이제 공짜로 다닐 수 있다든지 반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에서 떨어진다, 탈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보장 정책들도 다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공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기본소득이 이제 당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정도의 소득을 모두 다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공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실체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두 번째 얘기했었던 그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사람이면 여성이면서 뭐 청년이고 장애가 있거나 빈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생활동반자법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가족이라는 거 안에 가족 구성원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단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건 나조차도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시민운동을 하거나 그런 사회적인 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당사자적인 입장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이걸 제도로 만든다고 하면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용어로 이걸 풀어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어서, 혹시 세 분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분. 네, 저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이야기하는 팀이 이제 보스턴 피플 팀이어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 포럼에서 사실은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의 정상성 질문하는 주제가 있는 게 되게 반가웠기도 해서, 근데 이제 그 사실 저는 비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시민운동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주요하게 이야기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것은 이제 여러 되게 급박하게 해결해야 될 의제들 중에서 핵심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제 생각에는 만나져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상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조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스턴 피플을 이제 오기 전에 검색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때 이제 다양한 비혼 여성이나 혹은 1인 가구에 대한 거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공부하는 이런 행사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저도 이제 시민운동 사회에 있어서 시민운동 사회 이제 다른 시민운동하는 단체나 단위들과 이 기본소득 생활동반자법을 이야기하는 보스턴 피플이 어떻게 서로 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고민을 나누고 있을까? 혹은 만나고 있을까? 혹은 뭐 갖고 있는 고민은 뭘까? 뭐 혹은 상상하고 있는 대안이나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지점들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이 조금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한 번만 더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은 패널분들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제도화한 과정에서의 누락되는 것들, 고민되는 지점들도 질문해 주셨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기본소득과 가족 구성권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 계속 고민들을 교차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세 분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안감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안정망 인프라가 아예 부재하죠. 거의 뭐 오늘 계속 주거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그냥 경제 정책으로 환원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들을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을 누릴 수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가 계속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족을 그리고 이런 가족 구성권을 의제화하고 법제도에 얘기하고 이것을 정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규범으로 확장이 될 때 저는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껏 그냥 제도에만 맞춰 제도만 발전시키고 제도만 어떻게 좀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 제도가 자꾸 누더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가서 다 거기에만 재원 투자하고 거기에 모두 달라붙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너무 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나라에 있는 이 가족 이데올로기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정치화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저희와 같이 이제 비혼 여성으로서 뭐 공동체든 다른 관계망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단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뵙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난 작년에 우리에게 조금 먼 가족이 필요해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 전주에서 비혼 여성 공동체를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비비라는 그 협동조합이자 공동체와 함께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저희와 세대도 다르고 지역 기반도 다르고 이 고민의 지점도 그러다 보니까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좀 더 구성하는 권리나 이런 가족 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함께 나이 듦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저희의 이제 시야 같은 것들을 좀 넓힐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가족 구성권 혹은 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저희와 같이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저희의 문제를 상대화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권 자체를 기존 정책적인 프레임 안에서만
만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대를 딛고 있는 데에서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저도 진짜 주거 쪽에서 이제 가족의 틀을 이제 깨트리자라는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기본적인 업무가 내담자분이 오시면 아 당신은 뭐 1인 가구시고 뭐 부모가 있고 어때서 뭐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뭐 이걸 신청하실 수 있고 이걸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하다 보면 내가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던 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스템이 얼마나 그 사람의 상상력과 사고를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일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실제로 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는 포섭될 수 없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주거 단위들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민간 임대차에서 집을 구하면 거기서 또 상상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기본소득도 제 상상력을 키우는데 한 축이기도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상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가족 구성권에 대한 이제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의 심리적인 키워드가 불안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사실 모든 사람은 이제 생존하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 이 불안에 추동되잖아요. 거기에 되게 많은 기제들이 엮여 있지 않나. 가족 안전망을 쫓아가는 것 역시도 이제 거기에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스턴 피플 분들이랑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보스턴 피플 팀도 이제 친구들이랑 살고 있고, 저도 뭐 친구나 뭐 파트너 관계에서 사는 걸 시도하거나 혹은 좀 큰 공동체에서 주거 실험하는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집 정도의 뭐 그런 것, 다양한 유형들의 가족 함께 살이를 실험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할 때 좀 더 나은 상상력들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스턴 피플 다른 팀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사회자의 재량으로 팀원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거나 발표에 대한 거 중에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혹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같이 발표한 보스턴피플에서 활동하는 백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온 얘기에 아주 짧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준비해오지 않아서 잠깐 버리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상성이라는 거가 가족이라고 하면 마땅히 예를 들면은 아침에 같이 모여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아버지는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되고 뭐 이 정도로 보수적이지 않겠지만 그 정상성 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다시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와 어떻게 함께 생활할 건지, 집을 어떻게 함께 쓸 건지,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상속이나 소유의 문제, 뭐 서로 보험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재구성을 할 건지, 그걸 위해서 사회 전체는 개인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건지, 어디까지를 공적인 부분으로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회 안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으로서 이 내용들을 좀 다시 정해봐야겠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내 삶에 꼭 맞지 않는데? 라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부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랑 살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싶어요? 셋이 사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같은 질문들. 근데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지역이나 젠더나 그런 어떤 덩어리된 집단 계급으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고 대화를 해보고 싶고 답을 찾고 싶은 사람들로서 만나는 작업이 되는데, 이
이게 1년, 2년, 3년 좀 쌓이다 보면은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시민들 간의 연대성이 좀 발견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피플은 약간 그런 접근부터 하고 있고 그 과정이 되게 재밌으니까 많이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기본소득이랑 생활동반자법이 정말 잘 맞는 두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글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90분의 시간 동안 되게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안고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세 분 함께 마무리 소감 네,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상가족이 중심의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좀 개편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가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본소득이란 것이와 함께 제 열차 보셨죠? 그 열차에서 탑승해서 제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좀 추동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함께 우리의 인식과 함께 전환되어야 하는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계속 더 고민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턴 피플에서 재밌는 것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질문도 듣고 다른 분들 이야기와도 연결을 해보고 이러면서 저희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언어화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본소득으로 가족의 정상성 질문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기본소득으로 보다는 정말 서로를 교차하면서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과 실험에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BIYN에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대화에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